23. 결혼을 하려면 아버지의 성낙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안드레이 공작은 이튿날 아버지한테로 떠났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분노를 느끼며 아들의 보고를 들었다. 자기의 생애는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쩌자고 제3자가 또 새롭게 거기에 변혁의 손길을 뻗치고 새로운 요소를 주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그런 뒤에 어떡하건 마음대로 하란 말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상대가 아들인지라 그는 언제나 중대한 경우에 쓰는 외교 수단을 썼다. 그는 냉정한 태도로 이 일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이 결혼은 문벌, 재산, 지위로 봐서 훌륭한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둘째로 안드레이 공작은 이제 젊음의 한창 때를 지나서 몸도 약한 편인데 노인은 이 점을 유달리 강조했다. 여자는 아주 나이가 젊다. 셋째로는 이쪽에는 아이가 있고 그 애를 나이 어린 여자에게 맡기기에는 불쌍하다. 그리고 끝으로 넷째로는 하고 아버지는 비웃는 듯한 눈초리로 아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에게 부탁하지만 이 문제를 앞으로 1년 더 늦추기로 하고 외국으로 요양이나 하러 다녀오면 어떠냐. 그리고 내가 진작부터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니콜라이 공작을 위해서 독일인 가정교사를 구해서 데리고 오지 않겠니? 그리고 그런 다음에도 만약 사랑이라고 할까, 정열이라고 할까, 집착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거야 어떻든 상관없지만 그러한 것이 여전히 굉장한 것이라면 그때에 가서 결혼하는 거야.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다. 알겠니? 마지막 말이야. 하고 노공작은 이제 어떠한 것도 내 결심을 번복시킬 수는 없다는 듯한 의조로 말을 맺었다. 노인은 아들의 마음이든지 혹은 상대방 처녀의 마음이든지 그 어느 쪽이든 가가 한 해 동안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또 그 무렵까지에는 자기도 죽어버릴 것이라고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안드레이 공작도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므로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청혼만 해두고 결혼을 1년 뒤로 늦추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로스토프 집을 찾아갔던 마지막 밤으로부터 3주일 뒤에 안드레이 공작은 베츠르부르크로 돌아왔다. 어머니에게 고백한 다음 날 나타샤는 종일 볼콘스키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피에로도 안 왔으므로 안드레이 공작이 아버지에게 찾아간 것을 모르고 있던 나타샤는 그가 오지 않는 까닭이 상상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3주일이 지났다. 나타샤는 어디에도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는 일도 없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그림자처럼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녔으며 밤이 되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밤마다 어머니에게 찾아가는 것도 그만두었다. 그녀는 줄곧 얼굴을 붉히고 짜증을 부렸다.
어쩐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실망을 알고 웃으면서 가엾게 여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격렬한 내심의 슬픔과 동시에 체면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슬픔이 그녀의 불행을 더욱더 무겁게 했다. 어느 날 그녀는 백작 부인한테로 가서 무엇인지 말하려고 하다가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슨 죄로 벌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고 야단을 맞는 아이가 흘리는 눈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백작 부인은 나타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타샤는 돌연 그 말을 가로챘다. 그만두세요, 어머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요. 지금까지 자주 놀러 오던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뿐.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나는 전혀 시집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이가 무서워요. 나는 이제 완전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다음 날 나타샤는 아침마다 유쾌한 기분을 주기 때문에 유달리 정답게 느껴지는 헌 옷을 꺼내 입고 무도회 일에 돌아다 보지도 않았던 원래의 생활 양식을 아침부터 시작했다. 차를 마시고 나서 반향이 좋아서 유달리 마음에 드는 홀로 들어와 솔페지오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첫째 연습곡을 마치자 그녀는 홀 한가운데 발을 멈추고 유달리 자기 마음에 든 어떤 가곡의 한 절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마치 뜻하지 않았던 그 시기나 한 것처럼 그 울림이 녹아들어 홀의 온 공간을 메우면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 묘미에 즐겁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즐거워졌다. 뭐 그런 것을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대로 있는 게 좋아. 그녀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고 기분 좋게 울리는 모자이크 마루 위를 가뿐한 그림거리로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걸음마다 발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내디디면서 그녀는 마음에 드는 새 구두를 신고 있었다. 뒤축의 규칙 바른 삐걱거리는 소리와 발끝의 삐걱거리는 울림에 자기의 노래소리와 마찬가지로 즐겁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거울 옆을 지나가다가 그녀는 힐끔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나, 저게 나로군.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어때요? 훌륭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 없어. 하인이 호를 치우러 들어오려고 했으나 나타샤는 들여놓지 않았다. 하인이 나가자 곧 다시 문을 닫고는 걷기를 계속했다. 이날 아침 그녀는 다시 그 그리운 자기에 대한 사랑과 환희의 자기가 좋아하는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었다. 이 나타샤는 참으로 아름다운 아가씨야. 이렇게 그녀는 다시금 남성 3인칭 집합 명사를 써서 남자 말투로 말했다. 아름답고 음성이 곱고 젊고 그리고 남을 방해하지 않아요. 제발 이 아가씨에게 참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이제 차분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 자신도 곧 그것을 느꼈다. 현관 쪽에서 정문의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계십니까? 하고 묻는 소리와 이어 발소리가 들렸다. 나타샤는 거울을 보고 있었으나 자기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현관에서 나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이었다. 꽉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을 뿐이었으나 그녀는 확실히 알아챘다. 나타샤는 파랗게 질리고 당황한 얼굴로 객실로 뛰어들었다. 어머니, 볼건스키가 오셨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어머니 무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난 싫어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아. 백작 부인이 미처 그것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안드레이 공작이 걱정스러운 듯한 얼굴을 하고 객실로 들어왔다. 나타샤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금세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백작 부인과 나타샤의 손에 키스하고 난 뒤에 소파 옆에 앉았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백작 부인이 말문을 열었으나 안드레이 공작이 곧 그것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상대방의 물음에 대답함과 동시에 자기가 얘기할 것을 빨리 해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실은 아버지한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대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실은 어젯밤에야 돌아왔습니다. 나타샤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실은 좀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만 부인. 잠시 침묵한 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백작 부인은 무거운 한숨을 몰아쉬고 눈길을 떨구었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타샤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무엇인지 목을 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버릇없게도 눈을 부릅뜬 채 똑바로 안드레이 공작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곧 이 자리에서 아냐 그럴 리는 없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다시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시선은 자기의 상상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그렇다. 지금 곧 이 자리에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고 있었다. 나타샤, 저리 좀 가 있거라. 내가 나중에 부를 테니까. 하고 백작 부인이 속삭이듯 말했다. 나타샤는 겁에 질린 듯한 기도하는 듯한 눈으로 안드레이 공작과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방에서 나갔다. 저는 부인, 실은 따님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을 꺼냈다. 백작 부인의 얼굴은 벼랑간 빨개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의 청혼은 마침내 백작 부인은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잠자코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의 청혼은 그녀는 조금 얼음거렸다.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인께서도 아마 그렇지만 뭐니 해도 본인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전 부인의 성낙을 받고 나서
따님에게 직접 말할 작정입니다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네. 하고 백작 부인은 대답하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안드레이 공작이 허리를 구부려 그 손 위에 키스하였을 때 서먹서먹함과 상냥함이 섞갈린 기분으로 그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다. 백작 부인은 그를 자기 아들처럼 애무하고 싶었으나 어쩐지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인연이 없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주인에게도 반드시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하고 백작 부인은 말했다. 그러나 댁의 아버님께서 저는 아버님께서 저희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만 아버님께서는 동의하시는 대신 1년 안에 결혼은 안 된다는 조건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당신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야 나타샤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너무 길군요. 그러나 이것만은 달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아무튼 그 애를 이리로 보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백작 부인은 방에서 나갔다. 하느님,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백작 부인은 딸을 찾으면서 연방 이렇게 되뇌었다. 소냐가 나타샤는 침실에 있다고 말했다. 나타샤는 자기 침대에 앉아서 창백한 얼굴의 마른 눈길로 성상을 바라보면서 재빨리 성호를 긋고 입속으로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보더니 그녀는 뛰어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왔다. 뭐예요 어머니, 뭐예요? 가봐라. 그 사람한테 가봐라. 너에게 청혼을 하셨단다. 하고 말하는 어머니는 의존은 차가웠다. 나타샤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가봐라. 가봐라. 달려가는 딸의 뒤에서 슬픔과 비난이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길게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서 객실로 들어왔는지 나타샤는 기억이 없었다. 문을 들어서면서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는 그대로 발을 멈추었다. 정말 이 인연도 없는 남이 이제부터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일까 하고 그녀는 자문했으나 즉시 대답했다. 그렇다. 전부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만이 나에게는 온 세계의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다. 안드레이 공작은 눈을 떨군 채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는 힐끗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진지하고 정열이 깃든 표정이 그의 눈을 쏘았다. 그 얼굴은 마치 어째서 그런 것을 물으시죠? 뻔한 일을 의심할 필요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마음에 느끼고 있는 것을 말로 나타낼 수가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말을 하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안드레이 공작에게로 가까이 다가서서 발을 멈추었다. 그는 손을 잡고 키스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나타샤는 안타까운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또 한 번, 또 한 번 차차 잦아지더니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하고 대답하면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런 짓을 해도 괜찮겠는지요? 하고 자문하는 것처럼 잠시 생각하더니 느닷없이 그에게 키스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찬찬히 그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여태까지의 애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무엇인가 뒤집어진 것만 같고 이전과 같은 시적이고 신비적인 희망의 매혹은 없어지고 그녀의 여자답고 또 어린애다운 나약함을 가엾어 하는 마음과 몸과 마음을 내맡긴 듯한 그녀의 신뢰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히 그녀를 자기에게 결합시킨다는 괴로움과 동시에 깊은 의무의 자각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감정은 비록 이전의 감정처럼 밝고 시적은 아니었지만 한결 진실하고 또한 강렬한 것이었다. 1년 이내에는 안 된다는 것을 어머님으로부터 들으셨습니까? 여전히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이렇게 물었다. 정말로 이것이 나일까? 그 철부지였던 모두들 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 말야 하고 나타샤는 생각했다. 그래, 정말 나는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인연도 없었던 그러나 아버지까지도 존경하고 계시는 친절하고 슬기로운 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아내가 되는 것일까? 대체 이것이 사실일까? 지금부터는 생활을 장난처럼 보낼 수 없다. 나는 이제 어른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모든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도대체 정말일까? 그렇지, 나에게 무엇을 물으셨더라? 아니에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으나 실은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실례지만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나이가 젊고 나는 이미 온갖 생활을 경험한 인간입니다. 나는 당신의 일이 걱정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계시니까요. 나타샤는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이해되지 않았다. 나의 행복을 늦추는 이 1년이 나에게 아무리 괴롭더라도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을 이었다. 이 동안에 당신은 자기 마음을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1년 뒤에 나에게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자유입니다. 두 사람의 약혼은 비밀로 하십시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든가 혹은 또 다른 사람을 안드레이 공작은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말했다. 어째서 당신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나타샤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처음 오트라드 노예 마을에 오셨던 그날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의 진실을 굳게 믿으면서 그녀는 말했다. 1년 동안에 당신도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꼬박 1년이나 이때야 비로소 결혼이 1년 늦추어진 것을 알고 불쑥 이렇게 외쳤다. 어머나 1년이라고요. 어째서 1년이나. 안드레이 공작은 늦추어진 까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타시아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달리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그 얼굴에는 결심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나타나 있었다. 그건 너무해요. 아, 그건 너무해요. 나타시아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다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1년이나 기다리고 있자면 저는 죽어버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생각하기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녀는 미래의 남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연민과 주저의 빛이 서려 있음을 보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어요. 갑자기 눈물을 거두고 그녀는 말했다. 전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했다. 이날부터 안드레이 공작은 약혼자로서 로스토프네를 드나들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